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22페이지 지대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대론에서 우리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지대론을 이제 우리가 잡겠는데요. 지대론은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하시는데, 자, 고전압파는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대에 관한 논쟁이 이제 요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입니다. 토지 자연적 특성. 그래서 토지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부중성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공부했잖아요. 땅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땅이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해서,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 써서 먹는 인구가 증가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곡물 수요가 늘어나겠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곡물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대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고전압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티넨 학자가 얘기했죠. 티넨도 고전압파예요. 근데 가장 처음에 등장한 학자가 리카르도입니다.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을 얘기를 해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익이 생기더라. 그래서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비옥도. 자,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차익에 대한 지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신다면 갑이 지주입니다. 지주여서 가나다의 땅을 빌려줘요. 그럼 비옥도가 다 틀리겠죠. 자, 비옥도가 틀리다 보면은,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데는 상급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지. 그 다음에 여기를 하급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우등지라고 한다면, 여긴 열등지가 되죠. 최열등지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대라는 것은, 자,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뺍니다. 그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생산비가 만약에 우리가 100원, 100원 일정하다. 100원, 100원, 100원이 일정해요. 그러면 지대가 매출액에 따라 틀리겠죠. 여기가 500원이다. 여기가 400원이고, 여기가 100원이다. 그럼 요게 차액이 지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400원을 벌겠고요. 여기는 300원이고, 여긴 지대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가 제로가 되는 것을, 자, 최열등지, 우리가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카르도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이 계속 증가하다가, 수확이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수확이 체감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대를 하나, 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보냐? 잉여로 봅니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 잉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는 특별한 거다. 토지와 자본을 항상 구별을 하면서 토지 자체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하나의 비옥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근데 신고전압파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자, 거기 내용이 있지만은, 자,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절대서를 얘기를 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떻습니까?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해서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을 해서 소유권이 생긴다면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대가 나쁜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금 편법을 들어간다면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 찍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소유권으로서 요구한다. 마르크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책에 가시면
고전압하는 잉여, 생산 요소를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 우리가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토지에 개량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지비가 높아지니까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높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생산물 가격에 들어가는 지대라는 건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네들은 지대라는 것은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 비용이다. 어떻게 이게 잉여냐? 요소 비용으로 본 거죠. 생산비로 본 거죠. 그러면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생산 요소로 봤다. 그래서 고전압파는 잉여, 생산 요소를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고 신고전압파는 비용을 봐서 생산 요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비옥도가 중요하죠. 차익세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수학이 체증하다 체감한다. 그 지대는 빌로소득, 잉여로 봤고요.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매출액에 따라 우리가 매상고에 따라 비옥도가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대를 결정한다. 근데 마르크스는 틀려요. 마르크스는 자, 우리가 얘는 소유권으로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하나의 생산 비용이다. 한계적 지대가 존재한다.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파레토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파레토는 그냥 경제지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마샬 준지대.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는 요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는 꼭 염두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이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본다면 뭐 125페이지에 2번을 가시면 2번에 절대에서에 따르면 소유자는 채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 가시면 지대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5번에 가시면 차액 지대는 우리가 리카르도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그래서 경제지대가 아니라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로 봤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꼭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박스에 리카르도, 튀넨, 마르크스인데 튀넨은 저번에 얘기했어요. 앞에서 농업입지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제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파레토 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냥 제목 위주로 우리가 그 파레토의 경제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요. 그래서 자, 밑에 뭐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이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생산 요소가 토지하고 노동이 있습니다.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고 노동의 대가는 임금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땅을 가지고 을돌이한테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지대를 받겠죠. 지대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라는 용도가 있으면 나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나다라는 용도가 지대를 8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거보다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대를 1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전용수입니다. 더 받는 부분이 경제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본다면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요. 그럼 이 칠판 주기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생산비입니다. 여기가 전용수익이고 더 받는 부분이 경제돼요. 1,500원 받았다? 그럼 더 받죠. 그죠? 그럼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자, 어떻습니까? 예전에 더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희소성이 강해요. 그러면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면서 더 받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경제대가 많아지고 전용수익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이 완전 힘듭니다. 공급성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0% 다 경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정상이윤을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재는 그 차익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나 하면 80만 원 뺀 20만 원이 더 먹는 거죠. 전용 수익과 우리가 총 수익과 전용 수익가에 대한 차익, 이걸 공급자 초과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수직이면은 우리가 그 100%다 경제재가 되고 완전히 수평이면 100% 전용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71페이지 잠깐만 넘겨보시면, 자, 71페이지 우리가 그래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래프 나와 있는 게 내용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0만 원 받는다는 자체는 이걸 포기하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파레토의 경제재다 나왔지 그렇게 깊게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마샬의 준재대는 조금 깊숙하게 나왔습니다. 마샬의 준재대다. 자, 그러면 이 마샬이라는 학자가 지대를 얘기했을 때는 거의 토지에 쓰는 말이거든요. 토지에. 그래서 토지에다 쓰는 말인데 지금은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서문이 토지에 쓰는 말인데 건물이나 기계 따위 붙여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고정됐고 장기적은 가변적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단기는 발생하나 장기는 소멸해요. 단기가 일시적입니다. 발생하고 단기에는 발생을 하나 장기는 소멸한다. 자,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어떻을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토지는 다시 영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외에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득이다. 단기적. 단기적은 발생하는데 장기적은 소멸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공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대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에 인해서 추가적 발생하는 소득이 준지대의 또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거. 자, 이건 그냥 요것만 알아두세요. 시험까지 나온 게 지대와 교통비를 합친 겁니다. 그럼 나갈수록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낮겠죠. 마찰 비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도시지대 결정, 지대와 직관이 예전에 제가 저번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순지대 이론이 요게 이제 조금 우리 보시게 되면 앞쪽에서 왜 알론소에 대한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론소에 대한 이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교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생산비와 교통비가 일정하면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도시지대 곡선은 도심에 멀어질수록 우하향하는 곡선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입차지대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앞쪽에서 입지 파트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넘기시면은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거.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이 일정할 때 앞쪽에서 토지 이용 집약도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에 대한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제 이걸 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근데 노동은 일정하고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 또 대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잠깐 그린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대가 되겠고요. 자, 중심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토지와 자본은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 원점을 향해서 곡선이 되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안쪽은 땅값이 비싸요. 그럼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쪽은 자본을 늘리겠고요.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싸기 때문에 토지를 늘리려고 하고 자본을 줄이려고 합니다. 요건 토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자 우리가 집약적 이용하고 고추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죠? 땅값이 싸지다 보니까 자 토지를 늘리려고 하고 자본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조방적 이용하고 저층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쪽은 집약적이 되고 나갈수록 조방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합 비율이 안쪽일수록 크고 우리가 안쪽은 3차 금융업, 2차 공업, 1차 농업이라는 얘기죠. 안쪽일수록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은 생산료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지대가 하락하게 되면 그 반대로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어때요? 이 도심 쪽에서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나눠지겠죠. 도심 지역은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토지용 집약적이고 외곽으로서 조방적이다. 도심이 거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번에 입찰제 곡선을 제가 입지 파트에서 얘기했지만 최대 순효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최대 순효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최대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할당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문제는 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8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된다면 자, 이 지금 봤던 지대론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가시면 동심원, 선형, 다핵심 요 세 가지 위주로 가요. 시몬스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요 세 가지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게 자, 우리가 예전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잠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튀넨이 이 도시에 영향을 줘요. 도시에.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이 튀넨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농업입지론, 또 입지교차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가면 나갈수록 지대가 낮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되면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관계다, 단비례관계다 얘기했죠.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마차 시대죠. 그 모든 농산물이 왔다가 나가거든요. 그럼 나갈수록 비례하면서 수송비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론을 우리가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누가 받아들이냐면 먼저 버제스라는 학자가 받아들여요.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이 학자는 안쪽일수록 이제 우리가 중심 업무지고 자, CBD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 중심 업무지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자,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서울로 본다면 시청에는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도 있고 모든 업무 시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특히 공장들이 너무 땅값이 비싸다 보니 여기 지대가 높아요. 높고 시험 문제 접근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도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공장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번 지구는 천이라고도 해서 옮길천자로서 옮깁니다. 또 우리가 전이, 옮길 전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점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쪽에 있는 중심 업무지대에서 튀어나갔죠. 그래서 천이가 되고 여기는 이제 경공업지대가 있으면서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슬럼화되면서 환경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3번 지구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저소득층 지대로 옮겨요. 소득이 높으면. 그 다음에 4번이 고소득층이 있고요. 자, 5번 지구가 통근자 지대입니다. 외곽으로 이제 또 나가죠. 땅값이 안쪽이 비싸니까 위성도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중심지역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더 낮아지지만 반면에 안쪽으로 갈수록 더 범죄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가. 그러면서 나갈수록 범죄, 인구 이동, 빈곤, 질병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딱 하나, 핵이 하나, 단핵입니다. 단핵. 도심지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제스라는 학자가 우리가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해요.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제 이 어떻습니까? 사회학자로서 이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일로 침입하고 경쟁의 천위가 돼서 이 어떻습니까? 점점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원형을 그리면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간다면 중심지구와 여기를 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전이 저고통. 그래서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학교론이 너무 또 사람들 외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라는 학자가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어떨까? 나중에 또 제가 문제풀이반 때는 조금 요약을 하면서 지대론도 약간 또 편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맛보기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순서가 한번 나왔고요. 특히 이제 잠깐 문제를 이따 보겠지만 신인인을 따온 거죠. 그러면서 얘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지금 계시면은 거기서 차를 갖고 가시면, 자, 이 동서남북으로 다 교통비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얘는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선형이에요. 선형. 자, 선형. 이 선자는 부채선자를 얘기합니다. 부채선자. 그래서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하거든요. 호이트. 자, 그러면서 얘도 중심 업무지구는 있어요. 1번 12D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 이 부채선자라는 것은 교통축이나 교통망입니다. 자, 여기에 고소득층들이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럼 얘들이 여기에 가깝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땅값이 높기 때문에 지대 지불력이 높을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입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층들은 반대 있죠.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업무지구가 있는데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얘는 선형은 어때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부채꼴이라든지 교통망, 방산 교통망 이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이 모양이 쐐기형이라고 나왔었는데 쐐기형. 선형이라는 자체가 시옷이 들어가니까 쐐기형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사형 교통망으로 원을 향해서 부채꼴, 축, 쐐기형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요? 주거지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분리되는 계층 문화 현상을 얘기하고, 자, 요게 중요해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한다. 자, 고급은 교통축의 망에 가까우면 중급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떻습니까? 반대에 이 저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입지 이동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 고급주택 역할을 너무 강조했다는 거. 단핵 구조를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서 연도는 얘가 1920년대, 1939년, 1945년에 다핵시민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해리스하고 울만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런던 대도시를 갖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심이 하나죠. 근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부도심이 생겨요. 부도심이. 그래서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죠. 다핵 구조. 자, 그래서 옛날에는 자, 우리가 오래된 도시, 그죠? 오래된 도시라면
이건 신도시를 얘기하고요. 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소도시였으면 얘는 대도시다. 그 다음에 도심이 하나밖에 없는 걸 단핵이었죠. 얘는 다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얼마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유사 토지 용구는 서로 흡입률을 가지고 독립적 집단을 만들면서 자, 오래된 도시는 단핵, 신도시는 다핵.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어떤 지역이 여러 개 핵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핵심.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다핵심을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다핵의 성립 요인은 뭐 여러 가지 기능별 분화, 부도심의 발달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특정 활동에 따른 특수수를 이용하고 업종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안쪽은 도시면 땅값이 비싸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고 나가면 또 반대인 사람이 입주하겠죠. 근데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왔냐면 동종 활동과 이종 활동입니다. 자, 동종이라는 자체는 동종 활동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업종끼리 어떻게 돼요? 모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적이라는 글씨가 맞습니다. 집중이나. 근데 이종 활동, 우리가 다른 활동이죠. 이종 활동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산반적으로 입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입지적으로 비양립입니다. 분산입지라고 하죠. 분산이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양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양립성이다. 양립되지 않더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런던 대도시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요. 다차원은 시몬스. 침대 만든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세 가지를 다 종합했더라. 그래서 인종별은 다핵심. 자, 같은 인종, 자, 우리가, 미국에 가시면은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같은 인종과 같은 인종끼리, 다른 인종과 다른 인종끼리 흩어지더라. 도시화는 동심원 구조가 제일 우리가 도시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형은 사회계층은 이 도덕층과 고도층이 계층이 나눠지는 게 딱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보러 간다면 도시화의 디귿 들어가고, 동심원의 디귿, 그 다음에 사회계층의 시옷, 선형의 시옷,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조금 다뤄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기출 체크 129페이지에 자, 우리가 4번 문제죠. 1번에. 자, 튜넨이 먼저요. 그래서 튜넨의 고립구 이론을 버제스의 동심원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라 자, 버제스가 어때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게 1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선형에 따르면 주택 지불률이 낮을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주거 입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주택 지불률이 낮은 애들이 이 저소층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안쪽으로 도심 지역으로 접근성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주를 한다는 건 호이트보다 선형 이론이 더 맞아요. 아니, 우리가 호이트의 선형보다는 버제스의 동심원이 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고쳐주시고요. 또한 이걸 좀 바꿔주려면 호이트는 주택 지불률이 높을수록으로 가야죠. 고도층 갈수록 우리가 더 이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주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 3번 같은 경우는 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속은 고용기회가 많은, 적은이 아니라 많은. 자, 부도심보다는 도심이죠. 이 도심과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한다. 이렇게 좀 가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호이트는 선형 이론이에요. 또 세기형이라는 게 선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했던 입지 파트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이제 직접 여기 풀어보는데요. 일단은 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많은 거니까 풀어드릴게요. 자, 1번에 가시면은 동심원일수록 중심지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여기가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 하셔야 되고요. 자, 선형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주요 간호를 인근에 입지합니다. 2번이 맞네요. 이걸 노렸네. 자, 그 다음에 3번 다핵심은 유사활동은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 맞죠. 유사활동은 집중이라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고소득층은 아까
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입지 파트에서 자파점과 세탁소는 이거는 흩어져야 돼요. 산재성이고. 하지만 도매점과 우리가 백화점과 기금속점은 집재가 아니라 집심이다. 도심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마샬입니다.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에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우리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지대는 준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간평 문제였는데, 옳지 않은 거. 자, 어디입니까? 우리가 4번이죠. 어떻습니까? 이 다익신과 호이트의 선용이론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익심은 두 이론을 다 발전시킨 거죠. 말이 안 맞고요. 동심원은 아까 제가 중전저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중전저고통. 그럼 점인은 어디야? 점인은 중심과 그 다음에 저속 사이에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편법, 그 암기기법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대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그 도시 내부 구조에서 하나, 이렇게 한번 잡아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136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자, 13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36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 부동산 정책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 그럼 부동산 정책 파트를 본다면, 나온다면 4문제에서 하나, 5문제가 숙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나오는 데만 간다고 무조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제가 요약집을 써놨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 기본서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토지,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의 문제에서부터가 이제 숙제가 되는데, 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럼 이따 전체 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정책 파트가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 2문제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이라는 파트, 여기서도 한 2문제, 그 다음에 조세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체크만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의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는 처음에는 작은 문제다 더 악화된다는 거고, 한번 악화된 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게 비가역성.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지속된다. 그다음 우리가 종합정책을 쓰기 때문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게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자,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럼 토지 문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직가고라는 얘기예요. 직가고. 그래서 밑에 분배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한테 소유가 편중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위는 커야 되고 5분위는 작아야 되고, 왼쪽 곡선의 이 대각선은 완전히 평등으로 가고, 굴곡이 크면 불평등이고, 진위계수도 0과야 되는데 작아서 좋다. 그래서 10하고 5 중에서 10이 크고 5는 작죠. 그래서 10분위만 커야 되고 5분위, 왼쪽 곡선 진위계수 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합니다. 근데 거의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 문제를 갖고 간다면 직가고죠. 자, 부중성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땅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물리적 토지 부족.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직가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직가고는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요 증대로 집가 상승이 야기되고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면 지가 더욱 폭등하게 되죠. 그럼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경제적 토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집가고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토지 문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집가고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공공용지에 대한 확보의 난.
그래서 정부가 공공용지 취득이 어려워져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 국고 부담이 가중되니까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고, 자, 물값이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줘서 실업이 초래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 땅값이 높다는 것은 주택값도 높아진다는 거죠. 주택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양적 주택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를 고층화시키죠. 고층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지나친 고층화 된다. 그래서 앞쪽에서 왜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건 집약적 이용이라고 보였잖아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 현상. 앞에서 이제 배웠던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스프롤, 란개발이 형성이 되더라. 토지 투기를 조장시켜서 근로율이 저해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기출 체크를 보시면 토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이제 직가고인데, 그 패턴이 보기 어려운 것은 3번에 가시면 지불 능력이 떨어져 투기 현상이 줄어든다? 아니죠. 투기를 조장시켜서 근로율을 저하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직가고 주택 미치는 영향에 맞지 않는 것, 맞는 것. 자, 우리가 직가고는 직주 분리를 초래하죠.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2번입니다. 높은 택지 가격을 고충하여 야기하고. 자, 3번에 가시면은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저하되지 않는다? 아니죠. 자, 토지의 택지비에 많은 그 비용을 내게 되면 예산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건축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직가고는 토지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듭니까? 그러지 못하죠. 자, 우리가 그 무질서하게 만들고 난개발을 또 일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직가고는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어렵죠. 땅값이 비싸니까 택지 취득이 어렵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3번은 이제 시장 실패와 연결시켜서 제가 갈 거고요. 자, 4번도 직가고입니다.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에서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한다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는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자, 3번 토지의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를 또 매연적 확산을 나타나고요. 그 정도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에 가시면은 주택 문제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자체는 이용 가능한 유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필요하는 만큼의 주택을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게 공급 문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주택 구입 부담 능력이라는 건 구입 능력이거든요. 그럼 주택에 있어서 주택 구입 능력이 더 문제를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타나는 게 이제 PIR 지수, Price in Ratio. 자, 우리가 프라이스 어떻습니까? 인컴 레이티오.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인컴은 연소득이거든요. 그럼 가계 소득에 대해서 주택 가격 비율이 너무 비싸면 안 되죠. 낮아야 좋습니다, 이게. 자, PIR 지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택이라면 프라이스가 RIR이라는 것은 R은 렌트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이 주택 렌트 임대 월세가 그 어떻습니까? 인컴 연소득에 비해서 낮아야 되거든. 그럼 요게 또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다음에 쇼바이 지수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이게 높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은 이 지수가 높으면 가구의 주택 구입률이 떨어져요. 주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거비 상승보다 소득 증가가 더 높다면 어떻습니까? 이 주거비 상승보다 소득 증가가 더 높다면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진다는 거죠. 더 우리가 주택보다는 내가 소득이 너무 많아지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양적과 질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주택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 거기에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안 해놓은 게 필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공간이라는 것은 주거 공간의 주택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자, 이건 이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린 건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거든요. 이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주택 문제라고 봤을 때, 자, 유용성에 대한 공급 문제는 양적과 질적입니다. 양적과 질적. 그럼 양적과 질적으로 본다면 양적이라는 것은 주택이 모자라요. 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합니다. 집이 살 집이 없는 게 양적이죠. 근데 갑돌이가 사는 집은 있는데 집이 후져서 금이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도 때문에 그렇죠.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제가 필요 공간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 자, 필요 공간이 이제 주택보급률과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필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택 보급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구가 100가구가 있어요. 100가구. 자, 100가구 중에서 100채를 딱 주어지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00%입니다. 근데 만족을 못 한다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본다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적 문제를 해결한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필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가 갑, 을, 병 세 가구가 사는데요. 얘네들한테 딱 주택을 세 채 주어지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100%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사 갈 집이 없어요. 얘가 원활하게 가려면, 자, 이 공간은 집이 비어 있는 비율인데요. 꼭 필요한 합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채가 모자르다는 거죠. 그럼 필요 공간은 한 채가 모자르다는 것은 질적이 아니라 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필기해 보시면요. 자, 필요 주택수는, 자, 가구의 총수에다가 뭘 더하냐면 필요공가수를 더해요. 필요공가수.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가구가 100이라면 필요공가율이 5%다. 그럼 5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필요한 게 105채라는 건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해야만 양적 문제가 해결한다는 게 필요공간과 연관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양적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으로서 필요주택 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 수가 미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05가 되는데 100이 된다는 건 100%다. 그럼 5%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생 요인은 이 양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더 발생하겠고, 핵가족하고 가구 분리되니까 더 발생하겠죠. 기존 주택의 노후화, 낡아버렸으니까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겠고, 주택의 철거 및 전용이라는 것도 더 필요하겠죠. 자, 필요공간의 증가입니다. 필요공간의 증가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질적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더 좋은 주택을 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토지 문제, 우리가 부동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또 가외적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해놨지만, 오른쪽 기출 문제 보면 거의 다 직거고입니다. 자, 직거고의 폐단 나타나는 거. 그래서 특히 직주 분리 현상이 초래되고 건물을 고층화시키며 집약적 이용한다.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이겁니다. 주택에서는 주택 보급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된다고 해서 양적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양적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 해결 후 질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부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지금 11강을 했죠. 그래서 자, 12강서부터는 부동산 정책 파트로 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게 삼성이 개입해서 공적인 노력 과정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 파트 부분은 문제 파트보다 더 초점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138페이지 안 풀었던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관련이 없는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건 139페이지 이제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 방법은 어떤 게 있고,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그래서 두 가지를 또 우리가 바꿔서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가 뭐냐?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과
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